강원도 평창군의 작은 마을 안평리는 대대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이곳 주민들의 삶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며 비옥한 퇴적토로 푸른 논밭을 일구는 남한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그 강은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모든 주민의 마음속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였다. 하지만 2024년 6월의 어느 늦은 아침, 바로 그 어머니 같은 강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다.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50대 초반의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왜소한 체구의 여인이었다. 매일같이 해가 대나무 수비로 떠오르기도 전에 할머니는 집 뒤 강가로 나가 오리들에게 줄먹이를 잡기 위해 통발을 걷곤 했다. 늘 하던 일이었기에 별다른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다. 무성한 갈대숲 근처에 던져둔 통발을 끌어올리던 중 그녀는 통발이 물속 깊은 곳에 잠긴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에 걸린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양심 없이 커다란 쓰레기 포대나 동물의 사체를 강에 버려 강물을 더럽혔으리라 생각하며 짜증을 냈다. 박 할머니는 눈에 거슬리는 그 물체를 멀리 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통발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물체가 흔들리면서 물 표면에서부터 지독한 악취, 즉 전형적인 시체 썩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찌르자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이 여인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대 끝을 이용해 물체를 감싸고 있는 푸른색 비닐을 힘껏 찔렀다.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데다 물살과 충격으로 삭아버린 비닐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찢어졌다. 비닐 아래로 힘을 걷고 퉁퉁 불어터진 무언가가 드러났다. 비록 작은 일부였지만 박 할머니는 그것이 사람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의 경험이 있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박 할머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이른 아침의 안개와 강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단 1초도 더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둘러 몸을 돌려온 힘을 다해 둑으로 기어 올라왔다. 둑에 오르자마자 통발도 내팽개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면사무소를 향해 달려가며 쉴 새 없이 소리쳤다. 강의 시신이 떠다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평창경찰서에 보고되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안평리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형사과장 김민준 경감을 필두로 한 대규모 경찰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 경감은 냉철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경찰 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즉시 경찰들에게 반경 50m 내의 강둑 전체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호기심 많은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특수 방호복을 입은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모터보트가 강으로 내려가 물체가 발견된 지점으로 천천히 접근했다. 인양 작업은 현장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포장된 물체가 모두 두기로 옮겨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푸른색 대형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남성의 시신이었다. 범인은 시신을 3개의 큰 돌덩이의 밧줄로 여러 겹 단단히 묶어 강바닥에 영원히 가라앉히려 했다. 단지 운이 좋았거나 혹은 운명의 장난으로 몇몇 매듭이 헐거워져 시신이 떠올라 강가로 밀려올 기회가 생겼을 뿐이었다. 김 경감은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범인이 밧줄을 묶은 방식에 주목했다. 매듭은 매우 단단하고 전문적이었다. 이는 범인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상당한 완력을 가졌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감식팀에게 비닐을 감싼 방식, 밧줄을 묶은 매듭, 사용된 돌의 종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가 범인을 밝혀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후 시신은 부검을 위해 신속하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김 경감과 수사본부의 핵심 인력들도 부검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부검실 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부검인은 몇 시간 동안의 세심한 작업 끝에 예비 결론을 내놓았다. 피해자는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입니다. 나이든 부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약 2주 전으로 시신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며칠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패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었어요.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급성 과다출혈입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총 5개의 자상이 있습니다. 4개는 가슴과 복부에 집중되어 있고
치명상은 목 부위의 경동맥을 절단한 자상입니다. 흉기는 칼날이 넓고 날카로운 식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5번의 칼부림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계획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사건. 분명 개인적인 원한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증오나 치정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의 다음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다른 모든 수사 방향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것이었다. 김경감은 즉시 한 팀에게 최근 한 달 이내에 평창군 및 인근 지역에서 신고된 모든 실종자 명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개의 서류가 검토되었고 정보는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꼼꼼하게 대조되었다. 거의 하루 동안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수사관들의 주의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사건에 집중되었다. 바로 남한강 건너편 마을인 승리리, 션리리에 거주하는 38세의 이민규 씨의 사건이었다. 수사관들의 이목을 끈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 이민규 씨의 나이, 키, 체격 등이 피해자와 상당히 유사했다. 둘째, 시간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아내인 황은하 씨는 남편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가 약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가 이토록 늦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김경감은 직접 몇몇 형사들과 함께 이민규 씨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집은 꽤 번듯했고 이는 이 가족의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황은하 씨였다. 경찰들이 시신을 발견했으며 그것이 남편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자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영안실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남편의 남은 모습을 보자 황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개인적인 특징들을 토대로 고통스럽게 그것이 남편임을 확인했다. 황 씨가 진정한 후에 김경감은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황 씨는 남편이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라 며칠씩 심지어 일주일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기가 많아 종종 외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번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는 애정 어린 메시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며칠 지내다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망설였다고 했다. 남편이 일주일 내내 연락 두절이 되자 그제야 너무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한 단서였다. 그것은 새롭고 가장 명확한 수사 방향, 즉 치정을 열어주었다. 피해자가 그의 애인들 중 한 명의 남편이나 다른 연인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건은 이제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경감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피해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우리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주요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치정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민규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관계를 맺고 있던 의문의 여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누구와 통화했으며 누구와 만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다. 수사팀 전체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망가진 휴대폰 속의 무심한 숫자와 메시지들이 남한강변의 끔찍한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되기를 희망했다. 김민준 경감의 명령은 평창경찰서 형사과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기계로 만들었다. 이제 모든 관심은 피해자 이민규의 휴대폰, 작지만 결정적인 비밀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증거물에 쏠렸다. 2주 동안 강바닥에 잠겨있던 휴대폰은 심하게 손상되었다. 외부 케이스는 녹슬었고 화면은 생명의 흔적 없이 까맣게 죽어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무생물 쇠붙이에 불과했지만 수사관들에게 그것은 피해자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였다. 증거물은 신중하게 밀봉되어 최고의 전문가와 최첨단 장비를 갖춘 도경과학수사대로 곧장 이송되었다. 데이터 복구 분야에서 점지만 매우 재능 있는 전문가인 최지훈 경위가 이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그는 휴대폰을 건네받아 금속 트레이 위에 놓았다.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주 작은 나사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풀렸다. 최경위의 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케이스를 분리하여
물과 진흙에 부식된 칩과 회로의 미로인 메인보드를 드러냈다. 그는 특수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끈기 있게 각 부품을 세척했다. 이 과정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메인보드가 세척되고 건조된 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최경희는 열풍기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두뇌인 메모리 칩을 메인보드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다. 메모리 칩은 이후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특수 리더기에 장착되었다. 최경희는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 위로 녹색 명령 줄이 쉴 새 없이 지나갔다. 방 전체가 조용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컴퓨터 냉각팬 소리뿐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거의 꼬박 하루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최경희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첫 번째 데이터 폴더 몇 개가 복구되었다. 문자 메시지,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셜 미디어 앱의 대화 기록이었다. 그는 즉시 카카오톡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열었다. 긴 대화 목록이 나타났다. 그는 신속하게 시간순으로 검색하며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기 전 마지막 2주에 집중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있었다. 미란 닭갈비. 최경희는 그 대화방을 클릭했다. 이민규와 이 여성 사이의 전체 대화 기록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읽어 내려갈수록 기술자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불타는 사랑의 언어, 약속, 그리움의 말들, 그리고 질투와 토라짐이 가득한 대화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여보, 자기라고 친밀하게 불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 약속 메시지였다. 그들이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심야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여러 차례 있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그 보금자리는 다름 아닌 미란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닭갈비 식당이었다. 이민규가 미란 닭갈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6월 15일 밤에 기록되어 있었다. 자기야, 지금 갈게. 보고 싶어 죽겠다. 그날 밤은 수사관들이 피해자가 살해되었다고 믿는 바로 그날이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최경희는 즉시 이 중요한 대화 내용 전체를 종이로 인쇄하고 밀봉하여 김민준 경감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를 받은 김 경감은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의문의 여성의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안평리에서 웅란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34세의 정미란이었고 현재 남편인 36세의 박철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중요한 단서는 수사본부의 초기 가설이었던 치정 살인 사건을 확증했다. 이제 문제는 누가 범인인가 하는 것이었다. 아내인 정미란인가?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된 남편 박철웅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인가? 김 경감은 섣불리 움직여 용의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박철웅, 정미란 부부를 바로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련한 형사 2명에게 손님으로 위장하여 웅란 닭갈비 식당에 가서 상황을 정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공사장 인부처럼 보이는 2명의 낯선 손님이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 드문드문 몇 개의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었다. 주인인 정미란은 여전히 상냥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맥주와 안주를 내왔다. 그녀는 꽤 민첩하고 사교적인 여성으로 보였다. 남편 박철웅은 더 과묵했고 주로 맥주통을 나르거나 청소하는 등 육체적인 일을 했다. 두 형사는 맥주를 마시며 옆 테이블의 손님들, 즉 현지 주민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곧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주민들은 박철웅, 정미란 부부가 예전에는 금슬이 아주 좋았지만 약 1년 전부터 박철웅이 돈을 벌러 울산으로 가면서 정미란 혼자 식당을 꾸려왔다고 말했다. 최근 약 몇 주 전에 박철웅이 갑자기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왔는데 울산에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박철웅이 돌아온 후로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다. 박철웅은 말이 없어지고 침울해졌으며 정미란은 때때로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이 정보들은 수사본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박철웅이 돌아온 시점은 피해자 이민규가 살해된 시점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했다. 박철웅이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김 경감은 이제 주요 용의자들과 직접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구성되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조용히 안평리로 향했다. 경찰이 들어섰을 때 식당은 아직 영업 중이었다.
박철웅은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정미라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여러 명의 경찰이 나타나자 두 사람 모두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김경감이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화는 가족의 거실에서 이루어졌고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처음에는 김경감이 장사 상황이나 박철웅이 최근 울산에서 돌아온 일 등 일반적인 질문만 했다. 박철웅, 정밀한 부부는 평범한 척하며 꽤 유창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김경감은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정밀한 씨, 이 사람 아십니까? 그가 피해자 이민규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밀하는 순간 움찔하며 재빨리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네,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일 뿐이라고요?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당신과 이민규 씨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정밀하니 더듬거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누구한테 헛소문을 들으셨나 보네요. 그럼 이 메시지들은 뭡니까? 김경감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인쇄한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보, 자기,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 심야의 만남들,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메시지가 드러난 것을 본 정미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박철웅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그런 겁니다. 이민규 씨는 그냥 친구고 그 메시지들은 그냥 장난친 겁니다. 그는 아내를 감싸려 애썼다. 김경감은 박철웅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철웅 씨, 울산에서 돌아온 지 몇 주 되었다고 했죠? 정확히 며칠에 돌아왔습니까? 6월 16일쯤 돌아왔습니다. 박철웅은 약간 망설이며 대답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민규 씨는 6월 15일 밤부터 실종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군요. 김경감이 강조했다. 이 부부의 거짓말은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경감은 이 메시지만으로는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심리전이 벌어지는 동안 김경감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며 가구를 살펴보는 척했다. 그리고 그는 열려있는 침실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아주 사소하지만 비정상적인 세부 사항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침대 맞은편 벽에 나머지 부분과 확연히 다른 새로 칠한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페인트는 아직 아주 새 것이었고 광택과 색상이 주변과 달랐다. 최근에 침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셨나 보군요. 김경감이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벽에서 떠나지 않았다. 극도로 당황하고 있던 정미라는 그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기계적으로 서둘러 대답했다. 아, 네. 아들이 장난치다가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를 해서요. 그래서 다시 칠해야 했어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였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황급한 그녀의 대답 방식과 감출 수 없는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김경감은 돌아서서 두 부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가설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이 살인사건 전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저 하얀 페인트 뒤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대화가 끝나고 수사팀은 식당을 떠나 경찰서로 돌아왔다. 김경감은 즉시 명령했다. 박철웅과 정밀한의 집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즉시 과학수사팀도 소집하고 저 페인트 밑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덫은 놓아졌다. 죄 많은 부부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참이었다. 옥란 닭갈비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있은지 불과 몇 시간 후 평창지청 검찰의 승인을 받아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김민준 경감은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들이 자극을 받은 후 남은 흔적들을 인멸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사과 기동대, 과학수사팀을 포함한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김경감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경찰 차량 행렬은 주민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안평리로 향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철웅과 정미라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차 소리와 경찰의 큰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연 것은 박철웅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후의 침착함 대신 체념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낭낭하게 낭독되었다. 정밀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각종 전문 장비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든 과학수사팀이 신속하게 주요 목표 지점인 침실로 들어갔다. 모든 시선은 새로 칠한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으로 쏠렸다. 한 감식 전문 요원이 작은 메스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얀 페인트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새 페인트가 조각조각 벗겨지면서 그 아래에 오래된 페인트층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 검찰과 두 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넓은 면적에 걸쳐 얼룩덜룩한 짙은 갈색의 자국이 나타났다. 닦아내려 했지만 피는 회반죽 깊숙이 스며들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샘플 채취해. 김 경감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면봉과 특수 용액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얼룩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것은 별도의 증거물 봉투에 담겨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전 과정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혈흔이 드러나는 것을 본 정미라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박철웅은 그저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텅 빈 눈으로 범죄의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샘플은 긴급 감정을 위해 즉시 국과수로 발송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긴급 감정 요청이 최우선으로 처리되었고 불과 24시간 만에 결과가 수사본부로 전달되었다.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다. 박철웅의 집벽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 샘플이 피해자 이민규의 DNA 프로필과 100%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용의자들의 모든 완강한 저항과 거짓말을 산산조각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날 밤 박철웅과 정밀안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다.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에 채워지면서 죄 많은 부부의 마지막 자유의 날들은 끝이 났다. 평창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철웅은 잠 못 이룬 밤으로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아내를 감싸주지도 않고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김 경감이 들어와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단지 DNA 감정 결과서를 박철웅 쪽으로 밀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철웅 씨. 김 경감이 말했다. 이민규의 피가 당신 집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겁니까? 박철웅은 붉은 지긴이 찍힌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의 내면의 모든 저항이 사라졌다. 그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오랜 내적 갈등 끝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네, 그가 속삭였다. 제가 했습니다.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첫 자백이 터져 나왔다. 끔찍한 비밀의 막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철웅은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은 고통과 치욕 그리고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야기는 범행이 일어난 밤이 아니라 그가 울산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울산에서 거의 1년 동안 힘들게 일한 후 모아둔 돈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얻어 가족을 보러 왔다고 했다. 이 일 700km가 넘는 긴 여정 동안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내와 네 살배기 아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는 눈물과 감격 속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아내 정미라는 그를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포옹은 성의가 없었고 미소는 어색했다. 그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감정이 조금 서먹해진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의 한마디가 그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날 밤 아들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중 아이는 그의 귓가에 잔인할 정도로 순수한 말을 속삭였다. 오늘 아빠 왔으니까 엄마는 민규 아저씨랑 자고 아빠는 나랑 자요. 박철웅은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아들에게 민규라는 남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밤마다 민규 아저씨가 와서 엄마랑 같이 잔다고 해맑게 대답했다. 엄마가 말하길 우리 집 수도관이 밤만 되면 자꾸 고장나서 민규 아저씨가 고치러 오는 거라고 했다. 네 살백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서투른 거짓말은 어머니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다. 박철웅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배신의 고통은 그가 타지에서 겪었던 어떤 고생보다도 만 배는 더 끔찍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철웅은 아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의 의심과 일치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스킨십을 피했고 늘 피곤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그는 아내가 몰래 누군가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희죽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가 나타나면 화들짝 놀라며 숨기곤 했다. 거짓과 배신은 너무나 명백했다. 당시 박철웅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터뜨려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 차갑고 상처받은 마음은 더 쓰라린 복수를 원했다. 그는 현장을 덮치고 싶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아들 앞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한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싶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아내에게 울산의 일에 급한 문제가 생겨 이틀 뒤에 급히 떠나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내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금세 가식적인 아쉬움의 표정으로 가려졌지만 그것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틀 후 그는 옷과 배낭을 챙겨 아내와 아들과 작별하는 연극을 펼쳤다. 그는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차가운 키스였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려 걸어 나오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터미널로 가지 않고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값싼 여인 숙방을 빌렸다.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곳에 앉아 기다렸다. 그날 밤 그는 집 맞은편 무성한 대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쓰라린 잠복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식당을 정리하고 문을 닫은 뒤 다른 남자가 밤중에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그는 침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상상력은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장면들을 그려냈다. 그때가 바로 그가 행동을 결심한 순간이었다. 박철웅이 자신이 가진 열쇠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던 일을 회상할 때 그는 말을 멈추고 김경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떠올리는 극심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되돌릴 수 없는 행동들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박철웅의 진술 이후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끔찍한 기억과 마주하기 위해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민준 경감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용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벗겨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박철웅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차가운 내벽 사이에서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어둠이 그를 감쌌다고 말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중앙의 소파 위에 그의 아들 핀 애칭이가 혼자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아이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간헐적으로 떨고 있었다. 아마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엄마라는 여자는 정부와의 미래에 바빠 아들을 침실로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쾌락을 즐기는 동안 무고한 어린 아들이 차가운 거실에 홀로 누워있는 모습을 본 순간 박철웅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붓듯 침실 안에서부터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라고 부르던 여인과 낯선 남자의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희낙낙하는 쾌락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그의 뇌를 직접 꿰뚫는 드릴처럼 그를 고문하고 모욕했다. 그는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이성은 점차 증오의 어둠에 잠식당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철웅이 아니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짐승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집 뒤편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나무 선반 위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끝에 거칠고 익숙한 나무 칼자루가 닿았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뽑아들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달빛 아래 식칼의 날이 차갑게 번뜩였다. 정유경 칼, 매일 생계를 위해 사용하던 그 칼. 이 식당을 일구는 내내 그와 함께했던 그 칼이 오늘 밤 모든 것을 끝장낼 흉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칼을 손에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몸을 돌려
굳게 닫힌 침실문을 향해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의 지옥이 바로 그 문 뒤에 있었다. 그는 바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서서 소리를 들었다. 들을수록 그의 피는 더욱 들끓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발로 문을 걷어찼다. 쾅! 문이 벽에 세 개 부딪히는 동시에 그의 손이 스위치를 켰다. 차가운 형광등의 흰빛이 갑자기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어둠과 함께 더럽고 음탕한 분위기를 몰아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적나라하고 잔인했다. 침대 위에서 낯선 남자가 그의 아내 위에 올라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손에 칼을 든 박철웅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간부와 정부를 극도의 공포에 빠뜨렸다. 정미라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남자를 밀쳐내고 얇은 담요를 집어 몸을 감싼 채 침대 구석으로 움츠러 들었다. 그 남자 이민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 말을 더듬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박철웅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박철웅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눈앞이 온통 붉게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달려들어 시칼을 높이 쳐들고 배신당한 남자의 온 힘을 다해 이민규를 향해 내리찍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첫 번째 칼날이 그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박철웅은 칼을 세게 뽑아냈고 즉시 선혈이 솟구쳤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광기가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둘러 가슴, 배, 닥치는 대로 찔렀다. 마지막 일격으로 그는 적의 목을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이민규의 몸이 힘없이 무너지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인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숨이 끊어지자 박철웅의 내면의 광기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결과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손에 쥔 칼에서는 여전히 짙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직 남아있는 욕정의 냄새와 뒤섞여 범죄의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며 칼을 들려던 순간 정밀한이 눈물 속에서 아들을 언급하며 절규했다. 날 죽여요. 하지만 피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살인자가 되고 엄마는 죽고 이제 겨우 4살인데 그 애는 어떻게 살라고요? 박철웅의 진술에 따르면 그 말이 그를 깨웠다고 한다. 그는 문득 밖에 잠들어 있는 무고한 아들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의 미래마저 망칠 수는 없었다. 칼을 쥔 그의 손이 떨리더니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신 옆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에 자수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는 단지 아내가 남아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정밀한이 그를 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법의 심판과 세상의 경멸에 맞서고 싶지 않았다.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그녀였다. 강해버려요. 그녀가 그렇게 속삭였다. 돌을 묶어서 남한강에 버리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핀을 위해서예요, 여보. 우리 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박철웅은 당시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극심한 충격 상태에 있었다. 아내의 말, 특히 핀을 위해서라는 두 단어는 최면처럼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분노에 찬 살인자였던 그를 자신의 범죄 흔적을 냉혹하게 인멸하는 범죄의 수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밀어넣은 운명적인 고갯짓이었다. 그날 밤의 나머지 시간은 박철웅의 말에 따르면 지상의 악몽이었다. 아내의 지시에 따라 그는 그녀와 함께 시신을 비닐에 싸고 손수레로 안평대교까지 옮겼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죽인 남자의 시신에 직접 돌덩이를 묶어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청소하고 피 묻은 침대 시트를 세탁했으며 마지막으로 지워지지 않는 혈흔을 가리기 위해 함께 벽을 다시 칠했다. 박철웅의 자백은 사건의 끔찍한 진실 전체를 폭로했다. 처음에는 정밀한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죄를 남편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시신 유기 및 범죄 은폐에 있어 그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증거와 박철웅의 자백을 제시하자 그녀도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춘천지방법원 평창지원은 특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피고인석에 선 박철웅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아내가 아이를 키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히 중대한 성격을 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박철웅의 행위는 매우 잔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즉 피해자와 피고인 정밀한의 불륜 행위가 피고인 박철웅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로 몰아 범행에 이르게 한 점도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웅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정밀한에 대해서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범죄 은폐를 종용하고 시신 유기 계획을 주도한 행위가 매우 잔인하고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범인 은닉 및 사체 유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양육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비극은 여전히 남았다. 한순간의 배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 남자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무엇보다 한 어린아이의 여린 영혼에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옥란 닭갈비 식당은 이제 폐허가 되어 문을 닫았고 배신에서 비롯된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말없는 증거물로 남았다.